지구를 구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로다가 이제 기후 위기를 다뤘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단순한 그냥 예쁜 그림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맨 위에 있는 요런 그 선들은 실제 이제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이 데이터는 그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량을 갖다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이 되게 되면 코로나19로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량이 줄어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기온이 지금 상승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온이 상승이 되었으니까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빙하가 녹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빙하가 녹았으니까 해수면이 높이가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는 실제 데이터들입니다. 이 가로축의 이 시간의 축은 조금씩 틀려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 우리가 이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났고 기후 위기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이 비중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지금 커지고 있는가를 갖다가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그림 안에 이러한 변화,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를 한 장 안에 지금 다 담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도 기후의 변화,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의미 있게 보여드리는 그 그림인데, 제가 기후를 공부한 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과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을 한 거를 한 20만 년 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동굴에다가 멋진 그 벽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갈아갖고 그 바늘을 갖다가 발명을 하고 옷을 꿰매기 시작한 걸 한 4만 년 전으로 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뇌도 우리랑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구석기 시대를 보내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석기다라고 하는 이거는 고작 10,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오랜 기간을 왜 인류는 그토록 오랫동안 이런 구석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과학의 결과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이고요. 여기가 지금 10만 년 전이에요. 10만 년 동안에 이제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린란드에 있는 이제 빙하에서 갖고 온 데이터인데, 우리가 육지 위에 있는 빙하들은 이 바닷물이 얼어서 된 빙하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 눈이 내려서 이렇게 쌓여갖고 된 빙하예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공기방울들이 다 박혀 있겠죠. 그래서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는 한 10만 년 전까지 우리가 공기방울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 빙하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85만 년 전까지의 공기방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린란드의 빙하를 보여주는 이유로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북반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북반구의 이제 대표적인 기온의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 빙기 때에는 기온의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로 변동이 컸냐면 이로 인해서 재해성의 날씨가 이제 굉장히 심해갖고 농업이 거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안 되는 상황의 그런 기후 조건에서는 결국 수렵, 채집을 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죠. 바로 수렵, 채집하는 그런 삶이 구석기 시대의 그런 삶이었었고요. 2만 년 전부터 해갖고 기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햇빛의 강도가 조금씩 세지면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한 10,000년 전부터 해갖고 기온이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 되었죠. 자, 이렇게 기온이 이제 안정적이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 인간이 나다를 하나 심었을 때 이제는 내가 여기서 한 100알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재난성의 그런 날씨 현상이 있는 뭐 태풍을 내가 한 대 얻어 맞는다 해도 60알, 70알은 내가 건질 수가 있다. 이 정도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어떤 전망을 할 때 바로 이제 농업이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사람은 정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의 생산량이 많았던 그 강 주변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게 되고 결국 그것을 우리가 문명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갖다 기준으로 해갖고 지질 시대에서 구분을 할 때 이 10,000년 전 이전을
빙기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빙기 이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간빙기,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류가 문명을 이루면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지질학에서는 그렇게 시대를 구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역사에서는 우리가 만년 전 이전을 갖다 구석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만년 이후부터 해서 이제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하면서 이제 문명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인, 지난 만년 동안의 안정적인 기후 조건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는 했지만, 저 만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도 뭐 몇천 년 단위, 몇백 년 단위로다가 기후 조건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따라서 인류의 문명도 굉장히 그 심하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저는 이제 그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이 됐던 그러한 가뭄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위에 있는 그림은 중국의 그 인구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의 인구가 쭉 이렇게 증가를 한 게 아니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그렇게 쭉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중국의 그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수량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추구기 같은 거로 그렇게 잰 강수량이 아니라 석회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막 지하수가 마구마구 떨어지죠. 홍수가 나면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면 거의 안 떨어질 것이고, 그 떨어지는 그 양에 의해 갖고 석순하고 종유석이 이제 자라나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의 강수량을 수천 년 동안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나온 강수량이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나라가 이제 제국을 만들고 한참 이제 팽창을 하던 이 시절에 이제 인구가 쭉 늘어났어요. 그런데 당나라 이제 막판이 되게 되면 한 100년에 걸쳐 갖고, 좀 불편하네요. 예, 100년에 걸쳐 갖고 지금 이 그 가뭄이 지금 한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조의 막판이 되게 되면 다 가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가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 그냥 움켜만 쥐고 참고 있질 않죠. 그러니까 농민 반란을 일으키고 무슨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폭동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당나라 막판에 이때 가뭄이라고 하는 거는 1, 2년 동안의 가뭄이 아니라 거의 100년 동안 일어났던 그러한 가뭄입니다. 바로 1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 동안에는 왕도 하나 이제 시원찮은 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런 농민의 반란을 중앙정부가 제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송나라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송나라가 이제 들어서서 쭉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 북쪽에 몽골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몽골은 이 제국을 팽창하는 과정에서 사람만 보면 그냥 학살을 하면서 그 영토를 넓혔던 그러한 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잘 나가고 있던 시절에는 오히려 인구가 좀 많이 줍니다. 몽골이 이제 중국에다가 원나라를 세웠죠. 원나라 막판이 되게 되면 또 수십 년에 걸쳐 갖고 이렇게 가뭄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때 농민 반란의 그러한 주동자가 바로 명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명나라의 황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한참 이제 팽창하던 시절에 인구가 증가를 하다가 또 막판이 되니까 또 수십 년간 가뭄이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때 이 명나라가 또 무너지고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날씨가 안 좋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불안정성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까지 좀 관계가 깊을 정도로 바로 기후 변화하고 바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전히 이거는 뭐 자연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이렇게 역사가 여러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거는 12,000년 동안에 이제 지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변화되는 모습인데, 우리가 12,000년 전에, 그러니까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 세계에 약 4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산업혁명, 화석연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태우기 시작했던 1800년경에는 10억 명 정도가 이제 지구에서 살고 있었고, 오늘날에는 78억 명이 지금 이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지금 사람이 지금 인구가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어떠한 세상이 되었냐? 옛날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배, 10배, 1000배로 이게 커진다 해도 성장을 한다 해도 지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거를 다 수용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인간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그 생물 실험 시간에 유리 접시에다 영양분을 이제 집어넣고 거기에 미생물을 한 마리 이제 집어넣습니다. 한 마리가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막 이렇게 증식을 하는 게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 우리 인구가 증식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그 유리 접시에 이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절반을 딱 채우고 나면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거기 유리 접시를 꽉 채우게 되고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멸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인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인구가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인간이 만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이게 이 지구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이 수준까지 지금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조금 이제 후퇴는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최근 들어와 갖고 연평균 전 세계적으로 약 3%씩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씩 매년 경제 성장을 하면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다? 우리가 그거를 순전히 인간의 두뇌하고 근육의 힘만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우리가 지구로부터 자원을 캐내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그만큼 더 갖다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구에다가 온실가스, 오염먼지,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지금보다 2배가 더 큰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2배 더 팽창을 한다? 우리가 만든 세상을 2배 더 크게 만든다? 그러면 바로 인류가 멸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문명도 무너지는 그 상황, 바로 여기에 이 지금 기하급수적인 이런 어떤 성장의 이 끝에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하급수적인 이 성장을 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무한히 우리가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지구의 위기이고 바로 기후위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후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건 1880년 이후에 이산화탄소 이제 농도가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해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온실가스 농도가 이제 증가를 했고 그 온실가스 농도가 온실 효과를 이제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온실 효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햇빛이 지구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햇빛의 양만큼 반드시 빠져나가야 돼요. 그 양만큼. 만약에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의 에너지가 밖으로 우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여기에 에너지만 받는다? 그러면 여기 뭐 지글지글 끓고 난리가 나겠죠. 이제 들어온 양만큼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우주로 이제 빠져나갈 때 이 온실가스가 이걸 못 가게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게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 에너지가. 근데 인간이 지금 이제 늘려놓은 인간이 그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공기 중에다가 늘려놓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 0.01%예요.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공기 중에서 10,000분의 1, 굉장히 작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가야 되는 에너지를 못 가게 잡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우주로 못 가게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40만 개 정도가 터지는 에너지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우주로 가야 되는 거를.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 어떤 면에서 굉장히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양을 차지하는 그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잡습니다. 즉 굉장히 작은 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척 커요.
우리 사람의 몸에도 어떤 충격을 세게 엉덩이 같은 데 맞으면은 멍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풀립니다. 만약 이 멍들 정도, 엉덩이 멍들 정도의 충격을 이런 급소를 맞아버리면 우리는 즉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구에도 급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온실가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양인데도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인간은 그 온실가스를 갖다 계속 지금 증가를 시켜갖고 지구의 급소에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998년 이후에 우주로 이제 갔었어야 되는 에너지를 이 온실가스가,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못 가게 잡은 에너지의 양이 자그마치 히로시마 원폭 29억 개가 터진 에너지를 갖다가 잡았습니다. 우주로 갔어야 되는 걸. 29억 개 정도가 터진 에너지를 지구가 지금 우주로 못 가게 지금 잡고 있다. 이 온실가스가. 그럼 뭔가 이 지구선에서 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일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온실가스가 우주로 가는 거를 못 가게 잡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이 해양에서 열로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지구상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해양에서 이 바다에서 그 온실가스가 잡은 열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빨아들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해양도 열을 갖다 계속 받다 보니까 해양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바다가 변화가 일어나면 훨씬 더 이 공기가 변화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성이 큽니다. 우리가 기후가 이제 변화가 돼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똑같은 날씨가 계속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호주에 7개월, 9개월 동안의 가뭄, 산불 이거 똑같은 날씨 계속돼서 그랬던 거고 우리나라 장마 이것도 똑같은 날씨가 길어졌기 때문에 문제고 2년 전에 폭염 그것도 폭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것도 길어졌기 때문에 문제예요. 똑같은 날씨가 계속된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바다는 훨씬 더 지속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우리한테 이제 위험스럽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이제 바다가 한 90% 이상의 열을 갖다 받아줬고, 그 다음에 그 0.01%의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잡은 열에 일부는 땅을 따뜻하게 하는데 일부 썼고, 그 다음에 빙하를 녹이는데 좀 쓰고, 공기 중에는 지금 2% 미만만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갖고 지금 뭐 기후 위기가 일어났니, 뭐 어디에 산불이 났니,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지구에서 요 2%의 요 미만의 열, 온실가스가 잡은 열 중에서 2% 미만만으로다가 지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대륙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에서, 그러니까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입니다. 한 10km 정도 높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이 10km 전체 공기층에서 이걸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온이 지금 상승된 모습을 여기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 10km 요 위쪽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공기층이 있습니다. 이게 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 있듯이 이 대륙권하고 이 성층권에 있는 공기는 서로 섞이지가 잘 않아요. 서로 딱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 10km 저 위쪽에서는 옛날에 올라오던 우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성층권으로 올라오던 열이 아래쪽에서 온실가스가 열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겠죠. 저 10km 저 위쪽에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저 10km 위쪽에서는 지금 냉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에서는 냉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온실가스의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우리가 사는 공간인 대륙권에서는 기온을 상승시키지만 저 10km 저 위쪽에서는 이 온실가스가 열을 위로 못 가게 잡았기 때문에 냉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온실가스의 그런 효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다가도 기후변화는 항상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도 높을 때는 한 15도 정도가 높았고 낮을 때는 한 5도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20도 정도를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은 이제 뭐 1도밖에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한 1도 정도로 변화를 시킨 것인데 왜 그게 그토록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자연적으로 한 20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깟 1도가 왜 문제가 되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자연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갖고 여기가 현재이고요. 여기가 지금 42만 년 전입니다. 우리가 지난 100만 년 동안에는 빙기, 간빙기 하는 이런 굉장히 규칙적인 이러한 이제 자연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거는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빙기를 갖다 간빙기 갖다 하는 그런 규칙적인 변화입니다. 한 9만 년에 걸쳐 갖고 기온이 쭉 내려갑니다. 이게 빙기예요. 그 다음에 만 년에 걸쳐 기온이 쭉 올라가고 수천 년 동안 간빙기를 유지하다가 다시 또 그 9만 년에 걸쳐서 기온이 쭉 떨어지고 만 년 동안 기온이 올라가고 하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갖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빙기와 간빙기 간의 이 기온의 차가 한 4도 내지 5도밖에 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온도 차이가 크질 않아요. 평균 온도로 따지면 지금 한 4, 5도 정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온이 상승이 되면 같이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똑같이 함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 현재이고요. 여기 현재에서 가장 마지막 빙기였던 때입니다. 마지막 빙기였던 때가 지난 2만 년 전에 이제 빙하가 가장 많이 이제 팽창을 했었을 때예요. 요때가 이제 2만 년,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인데 그때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한 0.02%를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간빙기를 가는 동안 이게 만 년에 걸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0.01%가 늘어나서 0.03%가 됐습니다. 이건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는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난 100년 동안에 0.01%를 늘려놨어요.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만 년에 0.01%인데 사람은 100년 만에 0.01%를 갖다가 증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0배나 지금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금 공기 중에다가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 갖고서 지난 2만 년 전에서 만 년 전까지 해갖고 기온이 만 년 동안에 4도가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났었고요. 이게 가장 이제 자연에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난 속도고,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는 지금 1도, 사람들은 1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이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한 20배 이상으로다가 빠르게 지금 기온을 갖다가 지금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뭐 고산 식물이라든가 양서류라든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런 생명체들이 하나 둘씩 지금 이제 죽어나가 멸종들이 되고 있어요. 마치 젠가 게임에서 이 벽돌 빼기를 하듯이 하나 둘씩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젠가 전체 구조는 유지는 되는 거니까 뭐 인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별일 없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이제 대멸종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 분명한 원칙은 무엇이냐? 이게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하부 생태계를 유지했던 생명들 중에서는 제법 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다 멸종이 안 되고 일부는 살아남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원칙은 그 당시 원칙은 무엇이냐면 먹이사슬의 최정점을 차지했던 그런 생명체들은 대멸종 때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대 1억 년 전에 그 거대한 공룡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거는 한 마리도 없잖아요. 그 거대했었는데. 결국 이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를 하냐. 그 생존을 위해서는 이 생태계 전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생태계가 다 무너졌다. 멸종이라고 하는 건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무너져 버리게 되면 먹이사슬의 최정점을 차지했던 이 생명이 완전 전멸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생명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변화의 속도를 이제 쫓아 못 와갖고.
지금 뭐 깨구리 한 마리 없어지고 뭐 고산에 무슨 식물 하나 없어지고 우리의 그런 생존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는 뭐 뱀이 잡아먹고 뱀은 뭐 독수리가 잡아먹고 이렇게 서로 연결을 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랑 인간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생명체가 하나 이렇게 이 젠가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게 우르륵 하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바로 오늘날 먹이사슬의 최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인간이 멸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6번의 대멸종 상황에 지금 들어갔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5번의 대멸종이 자고 일어났더니 생명이 뭐 싸그리 죽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 죽어나가갖고 그렇게 생명이 완전 전멸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 대멸종 시절에 그 멸종 속도, 그 생명이 죽어나가는 속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비율로다가 지금 생명들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있었던 그 그림에서 그 설명에서 그거를 보다 더 과학적으로 한번 나타낸 금년의 논문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는 연평균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세로는 연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강수량과 기온의 인구가 얼마나 밀집돼 사는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굉장히 밀집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인간이 저기 알래스카에서 뭐 사막에 저기 열대 우림까지 5만 대 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밀집되어서 사는 그 지역은 굉장히 좁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왜 이 좁은 영역에서만 사람은 그렇게 밀집돼 사는가 봤더니 거기서 식량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밀집을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빨간색, 요 기온의 폭으로 보게 되면 고작 한 4도 2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넓은 온도의 범위에서 이 문명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고작 한 4도 정도의 범위인데 이미 우리가 1도를 변화시켰고 앞으로 1도를 더 변화시켜서 2도 이상이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 논문에서는 2도 이상으로다가 더 상승을 하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에 평균기온 2도. 이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 위쪽에는 지금 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생산할 수가 있는 영역들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약 15억 명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직관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게 있어요. 저기 뭐 북쪽에 뭐 북유럽 이런 나라 보면은 그렇게 뭐 우리보다 뭐 5도, 10도씩 연평균 기온이 낮아도 뭐 사람들 다 잘 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5도, 10도 높은 저 열대 지방 뭐 선풍기 있고 뭐 에어컨 있으면 다 사람 살만한데 왜 1도가 변화된 거 이거 위험하고 여기에 1도가 더 높게 되면 이제 인간이 그 생존할 수 있는 땅이 확 줄어든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그 평균 온도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을철에 새벽녘하고 대낮하고 한 15도씩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1도가 왜 이렇게 위험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는 북반구 여름철 평균 기온의 빈도, 그러니까 발생됐던 그 개수를 갖다가 지금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이 백엽상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라 이 북반구에 있는 대표적인 백엽상 자료를 다 모은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키 순서대로 이렇게 그 빈도를 나타내면 평균이신 분이 가장 많을 것이고 키가 아주 크신 분이 적고 키 아주 작은 분이 적고 해서 빈도 분포를 나타내면 종 모양을 이렇게 갖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반구 여름철 평균 기온도 평균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년보다 온도가 높거나 평년보다 온도가 낮거나 하는 경우는 적게 발생해서 이런 종 모양의 분포들을 갖습니다. 이게 80년 이전이고요. 이거를 새까맣게 칠해서 여기 칠해 놓고 2000년 5를 다시 칼라로 다 그렸습니다.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값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80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에 북반구 여름철의 기온이 한 0.7도 정도가 지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종의 모양이 2005년 이후에는 옆으로 좀 이렇게 퍼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충격을 빡 주면 이게 진 폭이 막 이렇게 커지죠. 커지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공기 중에다가 온실가스를 갖다 많이 배출하게 되면 공기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의 이 변동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한파가 들어올 땐 제법 세게 들어와요. 이게 기온의 이 변동의 폭이 커지니까 물론 더운 쪽으로 향해서 많이 가긴 하지만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한파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옆으로 쭉 퍼졌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보게 되면 80년 이전에 평년보다 3도가 높은 경우는 0.1%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에는 14.5%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년보다 3도가 높은 경우가 80년 이전보다 2005년 이후에 145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매년 신문에서 금년에 그 장마 때도 그랬고 2년 전에 폭염 때도 그랬고 신문 기사를 보면 뭐 역대급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뭐 이러한 날씨 이러한 날씨들을 그러니까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발생한다. 그러면 100년에 한 번 우리는 그런 기사를 봐야 되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매년 그런 기사를 봐요. 이미 평균은 고작 0.7도밖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 극단적인 이러한 재난성의 이러한 날씨는 그 발생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성의 날씨가 이제 극대화가 되는 경우 결국 농업이 안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먹을 게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인류는 그냥 멸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식으로다가 이게 어떤 면에서 100년에 한 번 봐야 되는 그 기사를 우리는 지금 매년 그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기사를 본다. 그만큼 지금 거의 우리의 목덜미까지 이 기후의 위기가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왔다. 그 서리 온도보다 낮게 되면 그 전날까지 뭐 푸릇푸릇하던 것들이 그 다음날 문 열고 나가고 새벽에 나가면 한 방에 싹 죽잖아요. 서리 온도보다 낮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임계치를 넘는 순간 이 농업은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데 그러한 상황이 이런 극단적인 날씨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미 우리의 목덜미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림인데, 지난 이제 100만 년 동안에는 10만 년 주기로 이제 빙기, 간빙기를 이렇게 이제 오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홀로세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10,000년 동안 안정적인 이 기후 조건, 즉 다시 말해서 농업이 가능했던 이 조건하에서 우리가 이제 문명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홀로세 농업이 가능했던 여기로부터 이제 벗어나갖고 찜통의 지금 계곡에 지금 빠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찜통의 계곡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회복이 불가능하냐? 지금 우리가 저기 북극 쪽을 가게 되면 거긴 다 바다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춥기 때문에 그 바다 위에 이제 그 빙하가 이제 얼어갖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바다 위에 있는 빙하다 그래서 해빙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해빙이 이렇게 바다 위에 이렇게 있게 되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빙하는 이제 반딱반딱 하니까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가버리죠. 그런데 거기가 녹아버려요. 지구가 가열이 되게 되면 그럼 시커먼 바다가 드러납니다. 햇빛이 들어왔다가 빙하가 있었을 때는 반사가 돼서 갔는데 녹아버리게 되면 이제 이 지구의 그 태양 에너지가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됐으니까 더 많이 빙하를 녹였을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햇빛을 갖다가 지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카나다나 그 다음에 저기 시베리아 이쪽에는 그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수십만 년 동안 이제 식물이 얼어있는 상태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이 얼어있다. 식물 자체는 다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이 공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가 가열이 돼갖고 남단부터 이 동토지대가 지금 녹고 있어요. 녹으니까 거기서 녹게 되면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한 30배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그럼 메탄이 나왔으니까 기온을 더욱더 높였을 거고 높였으니까
더욱더 그 동토지대를 녹였으니까 또 메탄은 더 많이 나오고 이것도 우리가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상관없이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올리잖아요. 지난 5번의 대멸종에서 마지막에 6,500만 년 그러니까 공룡이 멸절을 했던 그 사건만 우주에서 소행성이 떨어져갖고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생명이 멸절을 했고 나머지 4번은 지구 내부적으로다가 이런 멸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항상 생명을 풍요롭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구는 생명을 멸종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대멸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간은 그 스스로 그렇게 지구가 온도가 마구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뢰처럼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우리는 그 온도 스스로 그 지뢰들이 터져버리도록 스스로 방아쇠를 인간은 지금 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땡겨서 그 넘어가는 온도를 2015년 유엔의 파리기후 협약 맺었을 때 지구 평균 온도 2도 이상 이내로다가 막자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바로 그 2도를 넘는 순간 지구는 바로 스스로 이제 기온을 갖다 증폭시키고 기후를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회복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찜통 안에 이게 빠진 상황에서 야 이게 너무나 우리의 생존이 고통스러워. 그래갖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온실가스 배출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암만 결심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찜통의 계곡 안에서 지구 스스로가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세상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때까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제 나타난 일에 너무나 다른 위험이에요. 이때까지 자연 재난도 많았고 전쟁도 있었고 감염병도 있었고 최근 들어와서 뭐 금융위기 이러한 모든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위기를 갖다가 속에서 물론 인간이 굉장히 많은 피해도 보고 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그래도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러한 위기험 속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기도 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갖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거는 다 끝이 났고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는 눈앞에 드러났다?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고 이거는 인류가 한 번도 이런 위험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인류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위험들의 그 하나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이 위험은 끝이 나는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멸종을 이야기를 하고 문명의 붕괴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회복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기후 위기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런 회복 불가능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은 완전 비상 사태로 들어가겠죠.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제 19인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1918년, 19년 그러니까 1차 대전 막판에 발생을 했었던 그 스페인 독감을 갖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당시에 적게는 한 2천만 명, 많게는 한 5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망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조선 총독부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기록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던 그러한 이제 그 감염병이었는데 지금 이건 미국의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필라델피아이고 하나는 세인트루이즈고 세로축은 10만 명당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 가로축은 그 날짜를 나타내고 있어요. 9월 17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요. 첫 환자가 나왔는데 필라델피아는 전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축제도 하고 뭐 그냥 사회가 정상적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다 봤더니 사망자가 막 이렇게 쭉쭉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서 2주쯤 지난 10월 3일 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늦었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사망자가 이렇게 치솟아 오른 겁니다. 반면에 이제 세인트루이즈는 10월 5일 날 첫 환자가 나왔고 이틀 후인 10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시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망자가 나오긴 했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적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달 넘게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막 상공회의소에서 막 이거 좀 풀어라 좀 사회적 거리 그래갖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요 사망자가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자 세인트루이즈 그 시청에서 약간 풀어요. 풀었더니 갑자기 사망자가 훅 늘어납니다. 또 놀래갖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시를 해갖고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료 체계의 역량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위험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에게서 고통이 없는 인간의 삶, 이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위험이 발생했다 해도 이것이 과연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인트루이즈는 여기도 사망자가 나왔죠. 여기도 환자 수가 나왔지만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병상 수보다 적은 환자 수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죠. 물론 그런 거에 걸리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기는 하지만 그 사회적으로다가는 이건 제어가 가능한 위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병상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해버려요. 이게 이런 화면이 갑자기 왜 뜨는 거죠? 제가 그냥 이야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되게 되면 혼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랑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구에서 코로나19인 시절에 대구에서 그 의료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의 나라 도시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옆 도시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걸 이제 막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대 그 독일이에요. 당시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독일 시민이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대공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죠. 바로 이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를 독재자한테 넘겨줍니다. 이 무질서를 좀 잡아달라고 하면서 그런 자기의 자유, 권리를 포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히틀러가 총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민주적인 헌법 체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서 그 어마어마한 독재자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 시스템, 그 다음에 그 학력이 결코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게 위험을 우리가 통제 아래 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이 있어요. 제 옆에 분도 보니까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병상은 하나밖에 없대. 제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 해도 내 가족보다 당신 가족 먼저 들어가서 살리게 합시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거는 민주적 합의고 뭐가 안 됩니다. 그냥 혼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항상 통제 아래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다. 결국 기후의 위기도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통제 아래 들 수 있는 이런 위험 상태로다 이거를 낮춰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걸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지구 평균 온도가 지금 이제 변화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1850년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1850년에서 2018년도 이때까지는 관측된 거예요. 관측된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일어났고, 아시피 2.6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는 경우에 기온의 상승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보고 있고, 아시피 8.5는 기후 위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금세기 말에 4도 내지 5도까지도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한 1도 정도가 지금 상승이 되었다. 화석 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는 우리 체온의 변화하고 가장 좀 비슷합니다.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정도 높으면 뭔가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이상하고 내가 병에 걸린 것 같아 하면서 뭔가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잖아요. 지금 기후위기 전혀 일어난 거 없습니다.
지금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뭐 학교 문을 닫았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만 좀 불편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는 그런 이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금년에 이제 뭐 길었다라고 하는 장마, 2년 전에 길었다라고 하는 폭염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이러한 폭염과 이러한 장마와 같은 게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와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 2도 이상이 되는 경우 바로 파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찜통 계곡에 빠져들어가고 회복 불가능한 위험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폭염 일수가 많아진다? 그런 거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전혀 안 했잖아요. 그냥 불편할 뿐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농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러한 어떤 재해성의 날씨가 극단적으로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고 그러면은 이런 기근이 들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연안에 있는 대도시들이 침수를 당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게 되면 이 해양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탄산 성분이 돼서 산성도를 높여갖고 해양이 산성화되면서 해양 생태계를 이제 붕괴를 시켜버리고 뭐 감염병이 돌고 하는 우리 생존의 기반이 다 붕괴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를 하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기후 위기가 진짜 이제 일어나서 우리 눈앞에 이제 등장을 했다. 저의 상상력으로다가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먹을 거를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며칠 있다 이 먹을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그것이 바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그 기후 위기는 앞서 이야기했던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고 그다음에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위험이다라고 하는데 이 통제 불가능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코로나19인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어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가 일어나서 마트에서 먹을 것도 팔지도 않는데 걷다가 재난지원금을 아무리 때려 정부가 분다는들 먹을 걸 살 수가 없는데 바로 이런 게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는 인류가 한 번도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회복 불가능, 그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의 이제 배출량 수준을 갖다 유지를 하게 되게 되면 지금 2도는 무조건 넘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갖고 RCP 8.5 금세기 말에 4도 내지 5도까지 올라가는 저 상황은 안 될 거라고 봐요.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그동안 이른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급격하게 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한다 해도 금세기 말이 되게 되면은 3도 내지 3.5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더 이제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지구 평균 온도하고 우리 체온하고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체온이 정상보다 3도, 3.5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는 할 수는 없죠. 그것도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도 우리가 막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기후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부터 해서 0.5도가 더 높아진 1.5도는 언제쯤이냐? 앞으로 20년 후에 2040년경이 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아지는 거는 금세기 중반이 됩니다. 2060년경이 되게 되면 이제 2도를 지금 현재 배출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0.5도는 20년이 남았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1도가 높아지는 건 40년이 남았으니까 시간 많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훌륭한 사람이 돼갖고 그때 해결하면 되겠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이 기후위기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오 때 햇빛이 제일 셉니다. 12시경에. 그런데 기온은 오후 2, 3시경에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가 지연이 돼서 일어나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햇빛이 공기를 바로 못 데우고 땅바닥을 먼저 데웁니다. 땅바닥에 따뜻해진 열을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워요. 그래서 오후 2, 3시에 기온이 가장 높은 거고 계절적으로 다 6월 21일 하지 때가 햇볕이 제일 세요. 그런데 기온은 8월 초가 돼야 제일 높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 표면이 따뜻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 해양이 계절의 온도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온실가스가 이 대기 중에 드러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전 세계 바다 표면이 이 온실가스 때문에 뜨뜻해져야 돼요. 그거는 적게는 15년, 길게는 한 3, 40년 걸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 호주에서 뭐 7개월, 9개월 동안의 그런 가뭄과 그런 산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인간이 2000년대 초반에 배출한, 그 다음에 1990년대, 80년대 배출했던 온실가스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20년, 40년이나 이건 남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배출은 그 이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우리가 막아내질 않으면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20년, 40년 후에 넘어간다. 그래서 온도가 넘어갔을 때 배출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3, 40년 전에 배출할 걸 다 배출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궁극적인 그 위기다라고 하는 이제 식량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제 78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있고 그 다음에 이 78억의 인구가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배부르게 먹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시대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런데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지금 78억 명인데 매년 8천만 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는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돼요. 1년에 8천만 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인구 증가율은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2050년이 되면 적게는 90억, 많게는 110억 명까지 인구가 증가가 될 거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게 좀 살만하면 제가 이제 앞서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매년 3%씩이라고 됐는데 전세적으로 잘 살게 이렇게 되게 되면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TV 틀어보세요. 뭐 지지고 뽑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이게 좀 살게 됐더라고. 어떻게 하면 더 기름지게 맛있게 화려하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지금 자극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 살만하면 이제 끼니를 해결하는 거로 만족하지를 못하죠. 우리가 불과 뭐 3, 40년 전만 해도 하루 한 끼 제대로 먹었다? 그것만으로도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거 갖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지지고 뽑고 아무튼 기름지게 먹어야지만이 뭐 아무튼 그런 세상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더 잘 먹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이 더욱더 확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지금 생산하는 그 식량 생산보다 한 60%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도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 추세대로 이제 기후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2000년대 생산됐던 곡물 수준하고 2050년에 생산되는 곡물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24%가 줍니다. 밀은 3%가 줄고 쌀은 11%가 줄고 옥수수는 9%가 줍니다. 우리가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확 줄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갖다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때.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림은 또 뭐를 나타내냐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식량 생산량이 줄는 것이냐. 또 그게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건 이 와중 속에 식량 생산이 늘어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분홍색으로 칠한 거는 지금 줄어드는 곳입니다. 지금 저기 뭐야 북미 뭐 러시아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유럽 이쪽들은 다 이게 식량 생산이 늘어나 여기 다 자급자족 이상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미 자급자족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은 더욱더 식량이 이제 추운 지역이 따뜻해졌으니까 농사가 안 되던 것이 농사가 되는 거니까 저렇게 이제 식량 생산이 늘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좀 모자라요 식량 생산이.
그래갖고 좀 배고픈 사람도 많고 그런 지역은 더욱더 식량 생산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또 공간적으로다가 이런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는 바로 이렇게 이제 위험한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엔의 그 식량 기구에서 매달 그 곡물 가격 지수를 이제 그 산출을 합니다.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곡물 가격 지수가 거의 2배가 쑥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때 보니까 이 빨간색으로 쫙쫙쫙 거진 게 보면은 그때 사람은 아까 배가 고프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질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했잖아요. 데모를 일으키고 바로 폭동이 일어난 그 시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식량 소득을 식량 구입을 하는데 쓰는데 가격이 2배로 올라갔다 먹을 게 절반으로 줄은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결코 그 상태로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 줄 하나하나가 폭동이 일어난 거를 나타난 시점이고요. 이 위가 폭동이 일어난 나라고 가로 안이 폭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곡물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폭동이 쫙 하고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비참한 인간의 그런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2010년에 그러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때 시작점은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밀을 생산을 많이 하고 밀을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러시아 밀 생산 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그 밀 수출을 갖다가 하지를 않게 됩니다. 러시아의 밀이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하고 아랍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한 몇 달 사이에 그냥 이 밀가루 가격이 한 60, 70%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보게 되면 2010년대 아랍의 봄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랍 전 국가가 다 그 이제 폭동들이 그 데모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바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이때 이제 이 시리아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시리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2007년도부터 계속 이 가뭄이 좀 들어있던 임계치상에서 겨우겨우 견디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밀가루의 60, 70%가 더 올라갔다. 결국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옆에 포탄은 떨어지고 총알은 왔다 갔다 한다. 자기 땅을 그래서 떠나는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난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유럽 쪽을 향해서 많이 갔어요. 유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피부색도 틀려, 말도 틀려, 종교도 틀린 사람이 자기 국경을 넘어 들어와.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이거를 다루게 됩니다. 당시에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이제 비참했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그 2살짜리 소년이 이태리 해안에 막 익사체로 막 떠오르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안 됐다 뭐 이런 여론도 있었고 당시 유럽 연합이 그러면 너무 불쌍하니까 각 나라가 좀 몇만 명씩이라도 좀 받아주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연합으로부터 떠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국경을 봉쇄해서 그 난민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2010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시리아에서 저런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는 문제로 있고 다시 그게 유럽의 문제로 돌아갔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나고 있어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그러면 저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이길래 지금 400만 명이에요.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1억 명 정도가 난민이 될 잠재성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현재보다 1도가 더 높게 되면 7억 명 정도가 난민의 잠재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00만 명도 해결을 못하는 이 국제사회가 억 단위의 사람들이 이게 난민이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정성들이 바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미국이라든가 호주의 안보 전략가들이 벌써 한 20년 전 이때부터 해갖고 계속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난민의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봐요. 근데 그 집중적으로 보는 지역이
바로 우리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런 데도 굉장히 피해가 많을 것이지만 거기는 이제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아시아 쪽은 지금 여름 아시아 몬순이라고 하죠. 여름철에 한 번에 쫙 내리는 비. 우리나라 이제 장마라고 하는 이거로 다 쌀농사를 짓고 여기서 다 전 세계 절반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 몇억 명이 이 아시아에서 기근 사태가 일어날 거 너무나 명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아 쪽은 잘 사는 사람들이 제법 돼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미국이나 호주로 넘어올 것 같아요. 미국의 안보 전략가들이 자기 국민 거기는 이미 식량을 갖다가 이미 자급자족 이상을 하잖아요. 그러기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우리나라로 자기네 나라로 넘어올 경우 미군과 호주군이 어디부터 막아야 되냐 지금 그런 전략을 짜고 앉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위기를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더욱더 커다란 위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BI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결제은행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것들이 다 모인 그 은행이라고 하고 BIS 그러니까 각 은행마다 자기 자본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은행 이름이에요. BIS 비율을 이제 정해야 된다. 그 정도의 영향권이 큰 그러한 은행입니다. 저 은행에서 금년에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고서를 갖다가 1월 달과 5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발간을 합니다. 처음 이 은행, 이 세계 결제 은행에서 기후 위기를 이제 다루게 돼요.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IMF, 맥켄지 이러한 데서 다 기후 보고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자본의 이쪽조차도 이미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걸 알 정도로 그 정도예요. 당연히 여기 결제은행에서도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 위험을 갖다가 화이트 스완, 블랙 스완, 그린 스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건 빤히 100조는 하얘야 되잖아요. 그 하얀 거를 잘 알고 있는 위험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 봄에는 가뭄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 위험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부터 봄철에는 악착같이 댐과 저수지에서 물을 모으려고 애를 쓰겠죠. 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면 댐과 저수지에서 물을 좀 빼놓겠죠. 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위험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위험을 대응할 때 우리가 그런 거를 화이트 스완이라고 그러한 위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과거에 우리가 통계값만 잘 알면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위험은 스완, 백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인들이 이제 호주를 처음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이 호수 위에 까만 백조가 동동 떠 있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러한 위험을 우리가 블랙 스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같은 거, 우리 IMF 같은 거,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일어나는지 잘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우리 앞에 이 위험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위험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블랙 스완조차도 이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인데 그린 스완 여기서 이제 그린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게 기후 위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위험 발생은 알아요.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약간 애매한 그런 구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미리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보고서가 그렇다고 기후위기를 막자라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이 은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석탄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산업 전환이 이런 큰 위험을 놔두고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전환이 되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예전에 화석연료 태우고 하는 이러한 산업에 투자를 했다가는 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이러한 데 투자하지 말으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갖다가 제시했던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서도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린의 이러한
어떤 재생에너지에 이러한 쪽에 이제 투자를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보고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위기다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불확실성으로 다 다가오는 위험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앞에서는 앞으로 0.5도가 더 오르는 거는 2040년경이다. 제가 말은 그렇게 쉽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거기 이제 과학자들이 쓴 그 보고서 IPCC 보고서라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표현이 나오냐면 2032년에서 2050년 사이에 66%의 확률로 1.5도를 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근데 거기에 있는 과학자들이 쓰는 표현으로다가 이런 데 와서 다 표현을 하면 무슨 말인지 서로 다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중간값인 그냥 2040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에 이제 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점진적으로 있다가 딱 뭐 2040년 1월 1일부터 뭐 이제 기후 위기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급변적으로 우리한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노새 여기에 이제 짐을 싣다가 여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걸 더 실어서가 아니라 정말 지푸라기 같은 걸 하나만 딱 더한다 해도 저렇게 확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물컵에다가 꽉 그 물컵 높이만큼 다 채워놓고 티핑 톡톡톡 이렇게 물방울을 하나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죠. 그러면은 이 컵 높이보다 조금씩 계속 이게 물이 올라가죠. 그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거 톡 하나 더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물이 부풀어 오르는 대로 이렇게 썼는데 마지막 한 방울이 톡 떨어지 똑같은 방울인데 톡 떨어지는 순간 이게 컵보다 올라갔던 그 물의 구조가 한 번에 확 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바로 위기는 이런 티핑 포인트처럼 급박하게 어제와 오늘에 별 차이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우리한테 보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다가 9개의 티핑 포인트가 이제 활성화가 됐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앞서 제가 동토지대 그 녹아 들어가는 거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북극해 쪽에 빙하가 녹아 들어가는 거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런 시베리아라든가 카나다 이런 북미 대륙의 이런 그 숲에서 산불이 크게 일어납니다. 원래 거기는 산불이 좀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자연적인 산불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거기가 기온이 올라가는 거니까 더욱더 낙엽이 바싹 마르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산불로 어느 정도 일어나다가 끝나야 되는데 그 산불이 실질적으로 생태계에 도움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오래된 나무들은 이게 훨씬 더 수분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주로 산불이 납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가 다 그렇게 불타 없어지면 거기에 이제 그 불탄 거기에 비료 성분, 자연 비료 성분도 많고 거기서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죠. 그리고 새로운 나무들은 훨씬 더 빨리 자라고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산화탄소 흡수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연 산불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는 이 기온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젊은 나무가 있는 그 지역들도 이게 바싹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늙은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한참 자라는 나무까지 싸그리 다 태워버리는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열대우림. 이게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서울 주변에 이런 야산들이 다 민둥산이었었습니다. 근데 다 물론 우리가 식목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다 스스로 이렇게 굉장히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바다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바다에서 계속 물을 부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만 지나면 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열대우림 그 아래쪽은 항상 축축하죠. 거기에 그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잎사귀에서 그 수증기가 나가서 구름을 만들어서 그 구름이 다시 비를 내리고 그 비가 다시 땅바닥을 축축하게 만들고 다시 또 식물이 또 빨아올려서 또 구름을 만들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다 불태워갖고 지금 농토를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면 스스로 구름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열대우림이 붕괴가 되면서 그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이라고 하죠. 그냥 풀 많고 가끔 가다가 나무 몇 그루 있는 그러한 지대로다가 이 지역이 지금 전환이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호초가 거의 지금 현재 추세로 가게 되면 금세기 말쯤이 되면은 산호초가 거의 완벽하게 없어질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산호초가 없어진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갖고 뭐 물놀이 하기 좋은 장소가 없어졌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산호초에서 전 세계 어류가 어린 시절에 전 세계 어류의 한 25%, 4분의 1 정도가 이 산호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앞으로 수산물이 그만큼 적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식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해양이 이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서양 이쪽에서 이 유럽 쪽으로 굉장히 따뜻한 물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런던이 위도가 한 50도 정도가 돼요. 그런데 겨울철에 런던은 우리나라 서울보다 엄청 따뜻합니다. 그게 바로 이 멕시코 만류 따뜻한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빙하가 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은 따뜻한 물이 못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이게 그런데 바닷물은 한쪽으로만 가는 게 전 세계에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순환이 변하게 되면서 전 세계 기후를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 그 다음에 남극에 있는 이러한 빙하들이 이제 그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과학자들은 이 빙하를 계산할 때 기온이 올라간 다음에 표면부터 녹아 들어가는 것, 차분히 녹아, 이건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근데 빙하가 그렇게만 녹지는 않죠. 이게 깨져서 이제 녹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큰 얼음덩어리 한여름에 마당에 내놔보세요. 그거 꽤 오래 갑니다. 표면부터 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넣고 깨지만 않으면 오랫동안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냥 아무리 극단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해도 그냥 겉표면만 이렇게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하면 금세기 만에 한 1m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란드나 지금 남극의 이쪽 부분이 지금 깨지려고 해요. 그런데 깨지면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서 확 깨물면 이게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순간적으로 확 녹아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깨지게 되면 그렇게 확 녹아버리는데 과학자들이 이 깨지는 거는 계산 불가능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깨지는지 이거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유엔에서 나오는 IPCC 보고서는 이렇게 급변적인 이런 거 계산 불가능한 것들 다 빼고 계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데서 지금 깨질 징조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7m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극 빙하가 다 녹게 되면 한 60m 정도 물이 더 높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서울의 평균 해발 고도가 한 38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일부라도 깨져갖고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냥 작품인데요. 저렇게 우리가 대도시를 밑에 깔아놓고 물이 올라와서 저기에서 수영을 칠 수 있는 물론 낭만적인 건 아니죠. 저만큼 이제 비극적인 상황으로다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깨지게 되면 이런 상황도 간다. 그래서 이런 티핑 포인트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다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미 돌입을 해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후위기를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이 배출량, 원인이 되었던 거는 저감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인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 어차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은 저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결과는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를 맞춰야 되는 적응을 하는 이러한 이제 저감과 적응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유엔에서 이 저감과 적응을 하게 되게 될 때 에쿼티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통해서 이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쿼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제 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죠. 공정성으로 번역이 돼요. 도대체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는데 공정? 그 다음에 정의의 문제가 왜 여기에 걸려 있는가?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제 78억 명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8억 4천 명이 영양 실조에 걸려 있어요. 이거는 지구 역사상 이렇게 그 영양 실조 걸린 사람이 비율적으로 적은 때가 없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을 포함을 해갖고 전 세계 절반이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 1950년대. 근데 지금 현재는 한 10% 정도만 봐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풍요롭게 먹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지금 8억 4천 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데 14억 명은 또 비만에 걸려서 또 난리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영양 실조, 한쪽은 비만. 뭔가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에요. 거기에다가 인간이 생산한 식량의 3분의 1은 먹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뭔가 지금 이상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991년에서 2010년까지의 데이터인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온난화로 인해 갖고 이익을 본 나라는 초록색을 칠해놨고 피해를 본 나라는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이익을 본 나라들은 뭐 우리가 추웠을 때는 일하는 시간도 적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따뜻해지니까 일하는 시간도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난방비도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사를 못 짓던 지역에서 농사도 짓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나 봤더니 이익을 본 나라들이 다 배출을 했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배출하고 아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정의롭지가 않은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눈에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간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의 이제 문제인데 전 세계 상위 제일 잘 사는 1%의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15%를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최빈층, 최하위, 전 세계 절반인 사람은 7%를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최상위층 1%가 하위의 절반의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을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상위 10%인 사람이 절반 이상인 52%를 배출을 합니다. 전 세계 이 10%인 사람들이 유럽연합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거를 갖다 내일 당장부터 실천을 한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 정도로 그 상위 소득 계층이 배출하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어깨를 걸고 함께 이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갖고 모든 사람이 같이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책임을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출생 연도에 따라 갖고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늘색은 1.5도로 막는 경우이고 빨간색은 2도로 막는 경우예요. 지금 이 하늘색으로다 우리가 배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뭐 1960년대, 70년대, 50년대생들은 이미 다 배출을 다 해버렸잖아요. 뭐 어째요? 1.5도로 막는다라고 해도 다 배출을 해버렸으니까 어찌할 바가 없는 거고 지금 1.5도로 막는 경우 지금 어린 세대들은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한 6분의 1 정도밖에 배출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리하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무런 법을 지금 제대로 된 법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질 않아요. 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법을. 지난주 이제 겨우 우리 대통령이 넷째로 그냥 선언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비행기 뭐 착륙단식 빙빙 또 돌아가면서 그것도 뭐 세금 그런 거 다 지원해줘 가면서 그런 비행기 띄운다라 그런 소리 하다고 그 다음에 뭐 석탄 발전소 7개 새로 짓겠다라고 하고 뭐 아무것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6분의 1밖에 배출 못하는 것도 참 불리한데 이것조차도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아무리 오래 가도 5일 이상 공기 중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햇빛하고 반응을 해갖고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해도.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세대의 문제로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는. 다시 말해서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대는 뭐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서 뭐 여행도 다니고 자동차를 몰고 그 다음에 공장을 돌려서 좋은 옷도 입었다. 그렇지만 우리 어린 세대는 앞 세대가 배출했던 이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한
기후 위험의 그러한 부담을 그대로 그런 위험을 그대로 안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자기네들은 아무 편익도 없이. 그래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 그 원인 제공자하고 이 위험을 감당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세대가 틀리다라고 하는 세대 간의 정의롭지 못함의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야지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응과 저감에 대해서 예로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응과 관련돼서 이제 그린란드 이주와 소멸인데요. 서기 800년에서 1300년 사이가 좀 따뜻했어요. 우리가 중세 온난기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유럽 사람들이 북쪽으로 다 항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주로 갔었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이 처음 서기 900년에 아이슬란드에 들어가서 처음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기 1100년이 되게 되면 이 그린란드 연안에 이렇게 고동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린란드, 녹색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저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 연안에 이 풀들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축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1500년이 되게 되면 소빙하기가 확 들어왔어요. 굉장히 추워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물론 그렇죠. 500년 전이라 해도 유럽의 문명이 에스키모의 문명보다는 월등히 우수하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 파란색으로 된 거는 북미 대륙에서 에스키모 사람들은 이 소빙하기 때 오히려 이렇게 더 번성을 하는데 보니까 소빙하기 때 이 그린란드에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완전 소멸을 합니다. 왜 소멸을 했냐면 그냥 유럽의 관습, 유럽의 문명을 그냥 계속 지속하다가 그냥 소멸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시대에 그렇게 우수했던 문명이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풀이 안 자라요. 소빙하기에. 근데 목축을 계속한다? 이거 굶어 죽겠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뭐 여성의 그 당시 유럽의 관습은 뭐 여성은 치마를 입는 건데 너무 추워서 그게 치마가 추위를 막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유럽의 관습 이러한 것들이 결코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에스키모 계열 사람들은 뭐 바닷속을 봤더니 바다 표부분이 와글와글 거려요. 그거 잡아먹고 그거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거 가죽으로 배도 한 척 만들어서 멀리 나가서 고래도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기름 태워가면서 오히려 더욱더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의 시대에는 과거의 성공적인 방식, 과거의 우수한 문명 이러한 것이 결코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바로 변화에 된 그러한 세상에 가장 맞는 그런 삶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감과 관련돼서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뭐 7년밖에 안 남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앞서 0.5도가 더 오르는 거는 앞으로 20년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또 7년밖에 안 남았다. 주로 그런데 이 용어를 더 많이 쓰죠. 7년밖에 안 남았다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1.5도에 관해서 7년밖에 남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2018년도에 인천에서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이거는 기후과학자들이 모여요. 유엔에 있는 여기서 1.5도도 너무 위험해.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도 위험하니까 이것도 막아야 돼. 그러면서 1.5도를 막기 위한 배출량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배출량이 2010년도에 우리가 배출했던 양의 2030년이 되면 45%만 배출을 해야 되고 2050년이 되면 넷제로, 순배출 제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우리 대통령이 2050년에 순배출 제로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화석연료를 전혀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열심히 심었어요. 그럼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만큼 빨아들인 만큼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써서 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순배출 제로입니다. 이 상태를 여기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1.5도로 막는 경우에 4,200억 톤 이산화탄소 4,200억 톤 이하로 배출을 해야 돼요. 근데 2018년도에 이미 우리는 420억 톤을 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따지면은 10년 안에 우리가 1.5도를 넘게 되는 그 배출량을 다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지난 3년 동안 국제적으로 줄이는
뭐 그 어떤 새로운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은 그냥 다 날려먹은 거예요. 지금 2020년이 돼서. 그래서 지금 7년밖에 남지를 않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이게 원래는 그래서 유엔에서 두 과정으로다가 이제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데 하나는 이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과학적으로다가 이제 기후 위기를 그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과학자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고 이거 줄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건 정책 결정자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IPCC 말고 UNFCC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이거는 정치가나 외교관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해서 뭐 교토 의정서나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맺었는데 원래 1.5도와 관련돼서는 금년에 회의를 하게끔 UNFCCC 회담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회담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1.5도를 넘는 그러한 세상을 각오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전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1980년에서 2018년까지 우리가 배출했던 이산화탄소 양이 이렇게 지금 증가를 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뭐 20년, 30년 전부터 인간 활동 때문에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그토록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2000년도부터 우리가 줄이기 시작을 했다라면 1.5도를 막기 위해 갖고 이런 식으로 줄여 갖고 오면 됐어요.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줄이면 됐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배출량을 늘려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줄이려고 하니까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내려와야지만이 1.5도를 막을 수 있어요. 계속 안 막고 그냥 가면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는 일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산술적으로다가는 한 8%씩 매년 줄여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줄이기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좀 줄이기가 쉬워도 마지막에는 꼭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로 이제 줄여 나오는 게 좀 더 합리적인데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 15%씩 줄여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줄여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8년도 IMF 때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5%가 줄었고 그 당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가 줄었습니다. 그냥 전 세계가 우리 IMF 때 98년 그 수준으로다가 모두 함께 그다음에 수십 년 동안 해야지 1.5도를 막는 이러한 상황까지 스스로 지금 상황을 그렇게 몰려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 때 뭐 금모으기하고 대한민국 난리 났었잖아요. 결국 이러한 전시 상황에 바로 우리가 지금 돌입을 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당시 그렇다고 해서 이 전시 상황이 그렇게 비극적이냐?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2018년도 그 인천에 있었던 그 유엔의 IPCC 그 총회에서 그때 이제 나오는 말인데 이 전시 상황은 그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을 의미를 해요. 당시에 미국이 전쟁 준비를 하고 2차 대전에 참전을 하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포드 자동차에서 자동차 생산을 전쟁 중에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쟁 참여를 선언한 이후부터 거기서 탱크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던 라인에서 탱크가 나오고 장갑차가 막 쏟아져 나온 게 뭐 수십 년이 걸려갖고 그렇게 바꾼 게 아니에요. 1년 만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보잉사에서 여객기가 나오다가 전투기가 쏟아져 나온 게 그게 1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의 산업에서 전시 산업으로의 전환이 1년 만에 완전 전환이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이쪽에서 이제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어진 자리에 여성 노동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1930년대 말에 여성이 중화학공업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다가 바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회적 전환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전시산업 으로의 전환, 그 다음에 사회적 전환이 그게 수십 년이 아니라 단 1년 만에 일어났고 또 전쟁까지 승리까지도 갔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분명 이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었을 때 그러한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각 국가별로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에너지원 2020년도 기준으로 블룸버그라고 하는 데서 제가 갖고 온 자료인데 지금 보시는 바처럼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풍력이 가장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가장 싸게 먹히는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그 태양광이고 회색으로 표현된 거는 가스고 까만색이 석탄입니다.
석탄이 가장 싼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일본과 이제 동남아시아 몇 나라밖에 지금 없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우리나라 석탄 발전을 해서 저 에너지, 전력 가격을 굉장히 싸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떤 산업 경쟁력,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는 석탄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풍력이나 지금 지금 태양광이 거의 절반밖에 하질 않아요. 우리는 남들이 다 저렇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이 와중에 계속 이 석탄 붙잡고 앉아있고 원자력 붙잡고 앉아있다가 결국 보니까 이게 싼 에너지도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이때까지 싼 에너지로 공급을 하면서 산업적으로 엄청 이익을 봤는데 이제 세상이 봤더니 그런 세상이 아닌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돼버린 이러한 처지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를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유한한 지구에서 이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이 더 이상 이제 달성이 되질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인간의 세상이 작았을 때에는 이게 뭐 10배, 100배, 1000배로 이게 성장을 한다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여기서 더 성장을 해버리게 되면 지구의 물질적 한계를 넘어가는 세상이 돼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예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에너지와 자원을 빼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고갈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폐기 쪽에서는 오염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쌓아요. 한쪽은 고갈이 되고 한쪽은 쌓아놓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냐? 잘 살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왜 그러냐? 효율화를 통해 갖고 이것도 왜 그러냐? 잘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갖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들 열심히들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왜? 잘 살기 위해서래요,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놓고 헉헉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세상은 더 이상 이제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그래서 이 지금까지 고갈과 이러한 축적이 되는 이것이 서로 하나의 고리로 연결이 되는 이러한 순환의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지만 바로 이제 지구 안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쟁을 통해 갖고 내 주위에 내 동료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우리가 함께 몰려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산다라고 하는 공동체 본연의 그런 가치를 지켜내고, 궁극적으로 이 경제라고 하는, 우리는 이때까지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이거를 향해서 그냥 그래서 지구도 파괴시키고 기후도 파괴시키고 내 공동체도 파괴시키고 오직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 이제 이거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이거는 지구가 붕괴 이전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구를 지켜내고 공동체답게 만들고,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왔던 경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위치를 바꿔야 되는, 그래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저 유엔에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고요. 성서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마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돌이켜갖고 완전히 거꾸로 돌이켜서 이제 예수를 전파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어떤 대회심, 대변혁이 일어나야지만 바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린스완이라고 하는 세계 결제은행에서 곧 나온 자료에서, 그래서 경제,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 정치 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 그래봤자 이건 약한 지속성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는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되는 거죠. 경제는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완전히 위치의 전환, 이런 담대한 전환만이 바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세상 속에 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 그림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금세기 말까지 2도로 변화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후 위기를 전혀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모습, 금세기면 4, 5도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그 기후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 결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이도를 지켜내는 가운데서만이 인류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속 가능성, 지금 현재 배출량을 유지를 하게 되면 금세기 이제 중반에 파국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세대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지금 책임 있는 지금의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다가 자기의 어린 세대, 자기의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짓밟게 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세대가 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세대가 이 기후위기에 책임성을 묻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2018년도 가을철에 툰베리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홀로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라라고 하는 저 모습으로 있었어요. 저 소년이 했던 이야기. 내가 어른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장 이거를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지금 어른의 세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2019년에 봄철이 되게 되는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이 툰베리의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거로다가 150만 명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거기에는 약 700만 명이 모이죠. 물론 툰베리 혼자서 저걸 다 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저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바로 이 150만이 모이고 700만이 모이는 그 힘이 2년 전에 한 소녀가 스웨덴 저 의사당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기에서 우리가 출발점을 찾습니다. 인간은 저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믿게 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저거는 교환의 가치가 있다고 믿어버렸잖아요. 그 순간 그 돈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해요. 만약 여기 있는 사람이 절반만이라도 그 돈은 가치가 있다라고 믿지 않, 저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이래 버리면 그거 아무 힘 발휘 못합니다. 우리가 몽땅 다 저거는 교환의 가치가 있다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버렸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믿음을 갖는 거, 이거는 이 세상을 완전히 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힘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어떤 동료들을 모아내는 이러한 어떤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저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다 시간이 있거든요. 네. 잠깐만 저희 같이 사진 좀 찍고. 네, 여러분 지금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잠시 후에 질의응답 진행할 텐데 우리 기념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메라 앞으로 모이셔서 비디오 켜시고요. 무슨 화면이죠? 채팅창이 나오네요. 박사님 이쪽 가까이 오시면 예. 네. 예. 네. 예, 알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찍으시는 거죠? 제가 찍을 건데요. 두 번 찍을 거예요. 두 번? 앞 페이지 한 번, 뒷 페이지를 넘겨야 돼서. 네. 우리 오늘 강의에 함께 하신 분들이 최대 인원이 87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화면에 다 담아지지 않아서 3번 찍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 또 한 번. 네, 화면에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마지막 한 번입니다. 참 별걸 다 해봅니다. 그죠? 네. 지금 다 비디오 좀 켜주세요. 비디오 켜주세요. 네, 김이수님, 장현열님, 이지영님, 강희숙님, 저도 안 켰군요. 네. 바로 가져야 네, 그네. 뒷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네, 일단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기념 촬영은 이걸로 마치고요.
질의응답은 지금 질문 뽑아서 주실 분. 질문이 따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각보다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네. 그리고 교육은 지금까지 늘 고난과 이런 새로운 기기로 역경을 헤쳐왔다. 그래서 기후위기도 반드시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되게 낙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뭐 인류가 모든 고난, 뭐 어려움들을 뭐 과학기술을 통해서 또 해결도 했고, 뭐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회복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회복을 다 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러한 경험을 비추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우리가 과학기술의 그런 어떤 발전상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 과학기술이 아직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 역시도 차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이 그 과학기술, 우리가 지구공학이라고 하는 거,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기후공학 또는 지구공학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 논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뭐 실험 시설들이 나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전용으로다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실용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은 아직 나오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이제 따지게 되면 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91년도에 얘만 두 가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1991년도에 필리핀의 피나투포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게 화산 폭발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화산재가 성층권을 돌파를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화산재가 햇빛을 막아갖고 그 다음에 0.5도를 떨궈 버렸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제가 앞서 1도가 지금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1도가 더 오르면 지구가 이제 거의 파멸 상태로 간다라고 했는데, 1년 만에 0.5도를 떨궜으니까 이거 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컴퓨터에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공학적인 그 능력으로다 저 성층권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이제 그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그 먼지를 이제 뿌리게 되면 충분히 이거 온도 이거 떨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도 다 얻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거 한번 해보면 진짜 온도 떨군다라까지 거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래도 실전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91년도 그 당시 그 다음에 물론 기온은 0.5도를 떨궜지만 여기저기 생각지도 않았던 가뭄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렇게 먼지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배출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여기저기서 가뭄이 마구마구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온도를 떨궜다 해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죠. 그러면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해양 산성화는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의 붕괴는 막을 수가 또 없다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기치 않은 다른 위험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실험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아까 1.5도로 이제 막는 경우에 그 당시 인천에서 있었던 그때 항상 지구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때는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 그 탄소의 그 포집 저장 기술이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탕수수밭을 이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사탕수수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이제 광합성을 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를 했겠죠. 그 다음에 사탕수수를 그 자리에서 다 걷어요. 그래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알코올을 만듭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돌려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그 자리에서 포집을 해서 그냥 우리가 땅속에다 저장을 한다. 기가 막히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전기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땅속에다 묻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도 떨구면서 전기도 얻는
실제로 간단한 실험 시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운영을 하고 충분히 이거 가능해요. 공학적으로다가.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 그렇게 하고서 계산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면적이 사탕수수밭 면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호주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호주 면적에다가 지금 사탕수수를 이제 농사를 짓겠다? 그럼 누군가 굶어 죽으라는 소리고, 그럼 이거 안 돼. 기존 경작지를 쓰면. 그러면은 아마존을 싹 불태워 갖고서 거기다 사탕수수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생태계를 또 붕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인간이 제시됐던 그 어떠한 지구공학적 방법은 다 이런 식으로 이게 걸려서 안 되고 저게 걸려서 안 되고 다 그렇게 다 아직까지 실용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의 이 위기다라고 하는 거,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과학기술에 우리가 과신 속에서 또한 일어난 문제이고 어떤 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찰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세상을 바꿔내야 되는 문제이지 아마도 저는 그 가능성을 포기는 못하, 아직까지 제가 닫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방식의 과학기술로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이거는 세상을 바꿔내야 되는 거고 나 자신을 바꿔내는 그 가운데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런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커다란 변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거대해서 그 각각의 개인들이 뭔가를 결심하고 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뜻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가지기 좀 쉬운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모습 안에서 이렇게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한테도 뭐 항상 저 스스로에게도 뭐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이제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뭐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이제 바꿔내야만 하는 이러한 문제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한 개인이 이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각 개인이 인식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런 감수성 속에서 스스로 여러 가지 절제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좋은 사람만 되는 거로 끝나버리고 이건 좋은 세상을 못 만들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그렇다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제 정의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지구를 안정적으로 그 환경을 지키는 마음들이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 공동체의 우리의 선한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선한 마음이 그래도 어떤 윤리적 그런 증폭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난다. 저는 이거는 정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갖다가 정치가들 그다음에 언론으로부터 항상 더러운 곳이다라고 그럴 때만 우리가 세뇌 교육을 당해서 그런데 실제로 물론 그런 면은 있죠. 그렇다 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바꾼다? 우리가 그런 의원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법들을 집행을 해낼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우리의 힘으로다가 우리가 연대한 힘으로 뽑아내게 될 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막막한 거예요. 200년 전만 해도 백인 남성 사회에서 노예제를 없애자 어디 저 얼띠 같은 놈 뭐 거의 그런 취급을 받았고요. 100년 전에 여성의 참정권 이거 감옥에 갈 일이었습니다. 진짜 감옥에 갔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산 너머에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어.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지금까지 그 관성적인 이 세상에 우리가 매몰이 돼서 저 산 너머에 그 멋진 세상, 저기로 어떻게 가? 인류는 다 처음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 사회 그 진보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초창기 그 모습들을 보세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뭐 감옥에 가는 한이 있대 해도 이 여성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왜 동일하게 주어져야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어주게 될 때 오늘날 이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더욱더 정말 우리는 저 산 너머에 저런 세상을 가고자 하는 함께 손붙잡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런 숫자를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우리의 그런 미래가 걸려있다. 저는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여기 계시는 특권으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길어. 그러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 강조가 쓰레기 급증으로 이건 질문이 아니네요. 네. 그냥 의견을 적어주셨는데요. 질문이 아니라? 네. 네. 잠시만요. 아이고. 네. 네네네. 이거 그냥 의견인 것 같아서 브라이언 페이건이 지은 기후 문명의 지도를 바꾸다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거주 가능한 지역이 축소되면 대규모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도 예견이 됩니다. 정책을 바꿔내기 위해 개인의 실천을 힘쓰는 측면이라도 비록 작은 공동체라도 에너지, 식량 등 기본재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견이시죠? 네. 저희 지금 9시라서 네,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조찬호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께도 들었지만 우리 담대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 87명, TV 87명이 셨는데요. 각자 단체에서 참여하신 이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단체에서 우리는 어떤 실천할 것인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실천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후행동에서도 우리가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그 소감들을 같이 그 조직 안에서 같이 고민하시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다양한 집단 지성이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기후위기로 식량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농업 먹거리 모임의 진주님을 모시고 좋은 강의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도 기술적으로 좀 더 챙기고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음 주는 100명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강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나가시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공유 여부는